예, 최세경 연구위원님, 예, 박수로 좀 모셔보겠습니다. 예. 예, 발표를 맡게 된 최세경입니다. 오늘 처음엔 몰랐는데 21대 개원인 줄을 여기 와서 확인했네요. 축하드리고요. 또 정태희 의원님 첫 의정 활동에 제가 발표할 수 있는 무한한 영향을 얻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난 관계로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시간이 뭐 이렇게 많지 않아서 목차를 크게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전에 좀 말씀드리면 비대면 산업 경제라는 게 무엇인가를 좀 얘기하면서 최근에 논의되었던 온라인 경제, 디지털 경제하고는 뭐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좀 얘기하면서 비대면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것이 좀 열릴 것인가를 좀 설명드리고 해외 정책에 대한 얘기 드리면서 한국의 상황을 좀 짚고 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시사점 그리고 또 방향을 좀 정리해서 이후에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을 주는 거에 초점을 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간단하게 이제 비대면 정의를 정의한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넓게 보면 비대면 경제 사회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활동들이 다 비대면 경제로 볼 수 있다라고 보겠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생산, 유통, 소비의 가치 사슬에서 나타나는 어떤 비대면 방식 경제적 활동이 기본적으로 비대면 경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온라인 경제, 온라인 비즈니스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사실은 온라인 지금도 이제 사실은 원래 온라인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원장께서 우버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이제 대표적으로 온라인과 디지털을 이용한 공유 경제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때 이제 주로 온라인은 다양한 상품이나 어떤 사업자의 비교를 통해서 더 효율적인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거였다라면 비대면은 약간 그것보다는 어떤 비대면 접촉을 최소화시킴으로써 그거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용과 동기 추구에 좀 다른 측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추구하는 가치도 좀 다른 거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는 방식도 약간 과거의 온라인 경제와 좀 다른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냥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동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이 더 중요하게 이제 활용이 되는 그런 차이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비대면 방식에서 과거와 다르게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런데 왜 이제 이 비대면 경제를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가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과거를 보면 항상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스가 나타날 때 온라인 지금의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엄청나게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커진 것들이 다 이제 그때 영향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중국 정부가 이제 온라인에 맞춰서 모든 시스템을 바꾸면서 생긴 혜택이었고 2008년 금융위기에 이제 우버나 이런 공유 플랫폼들이 이때 당시에 엄청나게 유니콘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그걸 또 열었거든요.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들이 이제 보면서 경제 패러다임이 열었기 때문에 이 위기가 어떻게 보면 비대면 경제라는 새로운 현상들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른쪽 하단에 이제 그림을 보면 최근에 이제 나타난 이제 각 나라의 OECD의 주요 국가들의 이제 비대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감축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 GDP가 한 30% 감축한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의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것들이 이제 전부 다 과거의 서비스나 이런 이제 업종들의 이제 감소나 이런 제조업들이 감소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감소하는 대신에 어떤 것들이 성장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이제 뭐 뜰 것인가 이거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겠지만 다양한 이제 연구기관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 영역으로 본다라면 원격 근무와 원격 의료, 원격 교육, 자율주행, 모빌리티, 헬스케어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기술로는 이제 이미 저희들이 아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AI나 빅데이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제 핵심 역량인데 이게 이제 온라인 경제와 다른 특징이 있는 거죠. 이제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개인정보 보안이라든지 디지털화, 자동화라든지 무인화 이런 것들이 좀 과거와 좀 다른 측면에서 그 사업과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들에서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전망들을 보는데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유통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경제가 되면 유통이 되게 감소할 것이다라고 처음에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쪽에서 유통이 열리고 있죠. 그러면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탈리아에서 이제 첫 주가 시작되면서 이제 그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이 주마다 지나가는 시간인데 오프라인은 약간 들다가 멈추고 온라인이 이제
기하급수로 늘어났기 때문에 유통이란 게 무조건 유통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유통이나 새로운 방식의 유통이 이제 더 많은 주목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산업들이 지금 사실 뭐 다양한 경제 지표를 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었겠지만 그게 전부 다 과거 코로나를 이전에 나타난 지표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해서 비대면에 변화하는 새로운 산업을 보여주는 통계치는 없기 때문에 뭐가 가장 잘 보여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이게 영국에서 나왔던 코로나 사태가 한참 심각했을 때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순위들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즈니 플러스 이게 OTT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 파티라는 것은 게임이지만 가상 파티를 하는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줌이 화상회의 솔루션이고요. MS 팀도 통합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협업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원격 근무, 재택 근무, 그 다음에 사람들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파티도 좀 이렇게 가상으로 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큰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물론 이런 코로나가 비대면 산업을 열었지만 이전부터 상당히 투자는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볼 수 있는 핀테크라든지 온 디맨드라든지 인터넷 소프트웨어라든지 온라인 커머스의 유니콘 기업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미 상당한 그 시장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커가는 새로운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제 비대면이 나름대로 그 역할을 더 높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 정책 동향입니다. 그래서 뭐 정책 동향이란 걸 이제 물론 과거부터 해온 게 있었겠죠.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해왔던 거지만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로 19 그 대유행 위기로 비대면이라는 것을 주목하면서 변화된 정책만 좀 2020년이나 현재 상황에서 좀 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처음에 정부가 이제 코로나19 대유행이 났을 때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제 취약계층이나 기업들이 자금 공급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 초점을 뒀었는데 이게 이제 벌써 6개월, 8개월, 심지어는 2차 대유행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에 이제 각각의 정부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좀 보면 주로 보면 이제 비대면이라는 것을 뉴 노멀이라는 비즈니스 환경이라고 보고 그것들 속에서 어떤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러한 정책들을 피는 한 영역이 좀 발달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비대면 환경에서 어떤 비즈니스가 뜰 것인가 그걸 좀 어떻게 하면 정부가 육성할 것인가의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부채 위험이 높은 그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는 기업들한테 자금을 공급하거나 갑자기 셧다운 했던 기업들한테 이제 긴급 자금을 주는 정책에서 약간 그런 정책으로 변하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많이 영국이 이제 그런 정책을 특별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서비스 챌린지라고 해서 이게 이제 비대면 서비스에 맞는 새로운 R&D 자금을 좀 펀드를 만들어서 이제 공급하는 이런 방식들을 좀 하고 있고요. 독일도 스마트 서비스 벨트 이건 물론 장기간 이루어지는 그 정책이었는데 2002년도에 이제 새로운 그 제2차 정책을 펴가는 과정에서 비대면 산업의 육성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신비즈니스 육성들은 이제 세 가지 정도로 특징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비대면 비즈니스가 나오니까 그간에 없는 법제도를 좀 마련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규제 완화가 하고 있는 거 하나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좀 특징인데 아까 우리 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독점에 대한 걸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공정 경쟁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맞물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특징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WH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태계를 좀 새로운 산업을 맞추기 위해서 의료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원격 의료 빅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정책들을 피는 등 좀 그러니까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거나 법제도를 만들거나 그다음에 규제하는 정책들을 주로 새로운 비즈니스 육성을 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사례를 좀 살펴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떨 것인가 좀 찾아봤는데요. 뭘 먼저 말씀드릴까 했는데 이제 코로나19 대유행이 우리한테 주는 이제 인식들을 좀 여러 조사를 봤는데 왼쪽에 보면 이제 긍정적인 그림들이 쭉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라든지 TV 시청이라든지 홈 트레이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성이 되게 높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계속되면 그런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의 가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림은 이게 지속할 것인가와 이 변화가 얼마나 긍정적일 것인가 두 차원으로 또 이제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건데
지속할 것이며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영역들이 이제 주로 비대면 물건 구입과 업무 증가, 그다음에 OTT,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하는 어떤 엔터테인먼트나 콘텐츠 구입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기도 하고 지속될 것이다라고 응답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한가 봤는데 저희가 온라인 커머스가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살펴봤는데요. 사실 온라인 커머스 우리나라가 되게 발전한 국가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도 발전했는데 이 코로나 대유행, 19 대유행 때 특별히 발전한 게 뭘까라는 걸 좀 다를 것 같아서 과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과거치를 내고 올해 증가율을 그 격차를 내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양수이면 과거 증가 추세보다 이번에 더 증가한 거고요. 음수인 경우에는 과거 증가세보다 오히려 증가세가 못한 거라고 본다라면 그림에서처럼 생활용품 구입과 식음료 구입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고요. 오히려 음식 배달 서비스는 오히려 증가세가 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음식 서비스를 배달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물건을 오히려 많이 구매하는,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주로 온라인으로 배달이 가능한 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소상공인한테는 되게 안 좋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오른쪽 그림 밑에는 네이버가 스마트 스토어라는 이제 그 상점을 개설합니다. 이제 1인이든 사업자를 하든 그걸 들어오는데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대유행 때 이 네이버를 통해서 온라인 상점을 입점한 수가 늘었다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본다라면 그 매출의 독점은 그 과실은 이제 그 쿠팡과 네이버가 엄청나게 많이 그 수익을 가져가는 이런 구조 속에서 과연 우리 소상공인들이 과연 오프라인의 소상공인도 위협이 될 수 있고 온라인 입점하는 소상공인도 기회는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얼마나 그 소상 자체의 기회가 될 건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벤처 투자입니다. 나중에 이제 토론자들도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벤처 투자가 다른 엔터테인먼트이 많았던 것이 줄어들고 비대면과 연관되어 있는 벤처 투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그 분야에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모습은 보이는데, 그리고 또 스타트업 생태계 측면에서 이러한 코로나19 대유행이 어떤 영향을 줄 거냐 보면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더 잘 되려면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인 혁신 창업이나 고성장 기업들이 계속 생존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1년 창업 생존율과 5년 창업 생존율이 되게 낮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역량의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원격 근무라든지 그 마케팅이든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IT 솔루션의 혁신을 도입하는 수준이 좀 낮은 편이고요. 또 그걸 물어봤는데 그 들어보지 못했다, 뭐 잘 모른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이제 이런 비대면 속에서 IT 혁신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 현장에서 오프라인 현장을 위한 온라인 채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 또는 오프라인 작업 속에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규제는 계속 얘기 나오는 거 있고요. 그래서 규제에 대한 부분은 되게 중요하게 논의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저희가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리적, 그다음에 비용적, 행정 비용이 상당히 OECD 중에서 되게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다양한 규제를 좀 낮춰야만 새로운 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사점을 좀 본다라면 좀 온라인 경제와 똑같은 정책은 아니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떻게 비대면 정책이 다를 것인가에 초점을 둬서 차별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IT 기술의 혁신, 산업 구조의 재편, 기업 경영 현장의 변화가 다 맞물리는 영역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각각의 부처들이 좀 협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시너지를 내는 역할이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해외 사례 볼 것처럼 이제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비즈니스 육성을 하는 조화시키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신비즈니스에 주는 이제 기회는 잘 활용하되 디지털 독점과 소외 이런 문제를 어떻게 사회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잘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들었고요. 그걸 속에서 제 나름대로의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그냥 논의할 거리를 이렇게 던져봐서 한 8가지를 던져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을 정확히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간략하게 우리 토론 참석해 주신 분들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비대면 스타트업 기업을 실제 운영하고 계신 프레스티지 대표이사 정준교 대표이사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프레시 정준교입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이 프레스티지는 이따 뭐 소개는 하시겠지만 최근 1년 만에 매출이 10배로 증가하고 2년 만에 종업원이 266명이 증가했다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무슨 사업을 해서 그렇게 됐는지 이따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개드릴 분은 벤처캐피탈협회 전무이사이신 김영수 전무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벤처캐피탈협회 김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이 비대면 경제 하에서 벤처 캐피탈들의 투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노화봉 정책연구실장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노화봉입니다. 네, 비대면 경제화가 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아주 가중되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정책 방향이나 지금 현재 지원 프로그램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분을 학계에서 모셨는데요. 국민대학교 경영학부의 이동희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국민대학교 경영학부의 이동입니다. 저는 원래 소프트웨어 정책하고 대학의 창업교육협의회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 바로 옆에는 호수대학교 글로벌 벤처대학원의 양동우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호수대학교 벤처대학원의 양동우고요. 저희는 이제 창업하고 벤처 이쪽을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공동 발제자이신 이동주 부원장님이 토론을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주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진짜 가장 발빠르게 비대면 경제과를 만들었는데요. 비대면 경제과의 과장님이신 김주화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비대면 경제과장 김주화입니다. 우선 오늘 토론을 대략 먼저 업계에 계신 분 그리고 지원기관에 계신 분, 학계에 계신 분 이런 순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준교 대표님께서 회사 소개 겸 최근에 업계 동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항상 사회 보면서 제 일의 업무로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시간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에 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첫 번째 라운드에서의 토론은 마음속으로 3분 정도 하신다고 하면 한 5분 정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프레시지 대표이사 정준교입니다. 저희는 요리로부터 세상을 자유롭게 하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2016년 1월에 설립된 설립 5년차 되는 스타트업입니다. 저희는 밀키트라고 하는 가정 간편식을 주로 기획, 제조, 유통하는 회사인데요. 밀키트라는 게 모토가 라면만큼의 간편함으로 집밥의 신선함을 전달하겠다는 모토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라면 끓이듯이 편리하게 집 요리를 할 수 있는 신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커머스 시장에 걸맞는, 그러니까 신선 제품이 이커머스 시장으로 유통이 되면, 그러니까 장 보는 시간이 기존의 마트 같은 데 가면 1시간 반에서 이커머스로 넘어가면서 장 보는 시간이 5분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리를 하는 시간도 집에서 동등하게 줄면서 가정 간편식이라는 게 트렌드가 생겨났고, 근데 신선 식품을 먹으려면 더 이상 쿠팡이나 SSG에서는 사람들이 양파나 대파를 사지 않기 때문에 그게 요리의 간편한 형태로 전환된 게 밀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밀키트 시장은 작년 기준으로 약 1,000억 원 정도가 넘어가고 있고, 저희 프레시지는 그 중에서 마켓시어 70% 이상을 과점하고 있는 과점 사업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뭐 중기부의 그 벤처 펀드의 도움이 많이 있었고 최근에는 그 산업은행 등도 도와주시면서 현재까지 총 에쿼티 1,300억, 그러니까 뎃까지 하면 총 2,000억 정도의 자금을 들여서 저희가 밀키트라는 산업을 육성해가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커머스가 성장을 하면서 이제 국내 전체 소비재 시장의 40%가 온라인으로 넘어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저희도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드릴 정부 정책 제언은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솔직히 되게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이런 펀딩의 기회나 아니면은 최근에 그 식약처 이희경 처장도 방문을 하셔서 저희 같은 밀키트가 가장 어려웠던 게 식품 유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되게 그레이 에어리아에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애매한 상황에서 영업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산업의 성장도 인정해 주시고 유형도 제정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뭐 정부 기관들과 아니면 이 펀드 시장에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그 저희 주변엔 되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부의 투자라는 것 자체가 이런 실제 되게 좋은 아이디어나 뭐 기업을 하고 계셔도 실제로 어떻게 막 펀딩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기회가 되게 편중되게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을 돌아보면 IR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대면 시대가 오고, 그다음에 이 온라인으로 다수가 뭐 등록을 하면 그거를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선택적으로 뭐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좀 더 그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이런 정책적 도움이나 아니면 이 데스밸리를 넘어가는데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 코로나 이후에 혼자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 이제 1인 가구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인상 깊습니다. 라면 수준으로 모든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키트를, 그리고 그걸 대단한데요. 2천억 수준의 지금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거의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유니콘 기업이네요. 네. 말씀 고맙고요. 이어서 바로 아까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식약처의 인허가와 같은 이런 그 정부의 적절한 허가나 이런 규제 관련된 정책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관련된 투자의 다양한 보다 많은 투자 기회,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이어서 그러면 우리 그 김영수 벤처캐피탈협회 전무이사님께서 관련해서 최근에 그 업계 투자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분기 이제 벤처 투자가 얼마큼 될 것인가 저희가 또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코로나 19가 이제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서 이 투자가 굉장히 많이 줄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1분기 투자의 전체적인 투자 규모는 한 4.2%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미국이나 우리가 경제국이나 어떤 선진국에 비해서는 훨씬 뭐 감소폭이 적은 거고요. 전반적으로는 한 4.2%는 감소를 했는데 비대면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21.7%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증가 분야가 물류나 유통 쪽, 그다음에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비즈니스 금융 쪽을 중심으로 비대면 비즈니스 쪽의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신규 투자도 그렇고요. 이제 그 저희가 투자하게 되면 후속적으로도 추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 후속 투자도 비슷한 규모로 전체적으로 비슷한 신규 투자하고 비슷한 규모로 투자가 됐는데 그 중에서 비대면 비즈니스 쪽은 절반이 조금 넘는 한 52% 정도 그렇게 그러니까 비대면 쪽 비즈니스들을 중심으로 투자가 됐고요. 확실히 이제 벤처캐피탈은 이제는 비대면 쪽에서 새로운 어떤 기회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벤처 투자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 4조 2,700억 정도 신규 투자를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뭐 전년 대비 한 25%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투자를 얼마나 많이 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은 오히려 25%가 줄었습니다.
미국도 한 6.3% 정도가 줄었습니다. 우리가 한 25% 증가를 했고 매년 2017년 이후로 매년 1조씩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투자 실적은 굉장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펀드는 작년에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아마 이 펀드는 올해는 굉장히 많이 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이 저희가 이제 앵커LP가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자펀드를 결성하는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벤처투자가 올해 그 1조 3천억 펀드, 1조 3천억 원을 출자해서 전반적으로 자펀드를 2조 5천억 만들겠다 발표를 했고요. 한국성장금융은 1조 6천억 원을 출자해서 자펀드 5조 4천억 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두 개 앵커LP가 만드는 펀드만 합치더라도 작년에 거의 2배 수준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과연 이런 이제 목표들이 과연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저희들이 사실 굉장히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정부나 정책 자금을 100% 다 줘서 펀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민간 자금을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 쪽이 공공 부문과 잘 이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저희가 이제 업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니콘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뭐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국가 상징성의 어떤 뭐 그런 척도 이런 걸로 인식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스타트업이나 혁신 기업들의 어떤 그 공고한 성장을 위한 어떤 그러니까 인프라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대부분 이제 벤처 캐피탈 투자를 통해서 유니콘 기업을 성장하니까 그 나라의 어떤 그 모험 자본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유니콘 기업이 얼마큼 많이 발달돼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의 종합판인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꽤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물론 유니콘 기업이 미국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독일에 이어서 지금 한 6위 정도, 세계에서 6위 정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벤처캐피탈은 이전 이제 스타트업 중심의 어떤 투자였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유니콘 중심의 어떤 이런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되면서 이런 쪽에도 굉장히 많이 투자가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비대면 쪽의 분야에 우리 정 대표님 말씀해 주시면 비대면 쪽의 어떤 유니콘 육성이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보면 굉장히 큰 투자들을 VC가 합니다. 그러니까 유니콘 기업을 만들기 위한 어떤 이전에는 보통 저희가 한 20억 정도, 30억 정도의 투자 규모였다 그러면 뭐 지금 뭐 100억은 훨씬 넘고요. 뭐 한 200억 이상도 되는 어떤 그런 투자들을 과감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국가의 어떤 고용이라든가 경제 성장 동력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위해서는 혁신 벤처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이 견고하게 성장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또 그 어떤 코로나 이후 시대, 코로나 이후에 보면 어떤 이제 유니콘 기업들 이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 그리고 투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그 과제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좀 투자를 좀 확대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면, 먼저 이제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 8월달에 시행이 됩니다. 굉장히 저희한테는 아마 제3기 벤처 정책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법들이 정말 그 일정에 맞게, 그다음에 후속의 어떤 법령들도 다 잘 이렇게 제정이 돼서 이런 법 시행에 차질이 없게 되기를 업계는 간절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CV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CVC들 기업 주도형 CVC인데요. 이제 대기업들이 어떤 막강한 자금력, 그다음에 사업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벤처 생태계에서 좀 역할이 강화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는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CVC에 대한 것도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벤처 투자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여기는 시장 실패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완하기 위한 어떤 적절한 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더 검토가 되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이제 그 업계에서 되게 요즘에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IFRS 9입니다. 저희가 회계 처리 기준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는 보통 벤처가 대부분 다 미래 가치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IFRS 9은 주로 보수적 관점에서 현재 가치 중심의 어떤 그런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괴리감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 재무정보가 또 안 좋은 재무정보가 양산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작년에 금융위에서 이제 그 협회들하고 업계들하고 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회계 그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아마 그런 것들도 좀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투자 전문 인력이 되게 확보되는 게 시급합니다. 벤처 캐피탈 투자가 많이도 되고 그다음에 이 스펙트럼도 굉장히 다양화됐습니다. 아마 이후에 비대면 코로나 이후에는 아마 비대면 분야에서 어떤 분야의 투자 분야가 또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어떤 투자 중심의 심사 인력 그거에서 좀 벗어나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런 경험을 가진 그런 심사 인력들을 잘 교육을 해서 이런 분들이 그 투자 심사 인력으로 확보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벤처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국가들이 불을 끄는데 지금 급급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기업들 일자리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R&D 지원 쪽은 아직 각국이 그렇게 그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김영수 전무님 말씀 들어보면 우선 우리는 해간 벤처 업계의 투자 규모도 충분히 어느 정도 지금 조성되고 있고 또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마 이번 디지털 뉴딜의 한 일환으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만들 거고 그 안에서 5천억 정도를 아마 이 비대면 산업에 투자를 하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우리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좀 더 공격적이고 그다음에 글로벌하게 투자를 한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제 소상공인 분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비대면 산업의 어떤 그 확장이 비대면 기업의 확장이 소상공인들한테는 또 기회이자 또 위협일 텐데요. 네, 노화봉 시장님. 네, 그 노화봉입니다. 지금 그 디지털 기술이 이제 활용이 되면서 요즘 뭐 클릭 한 번 하면 집밥까지 뭐 장바구니가 뭐 배달이 되고 또 무인기가 나에게 딱 맞는 그런 맞춤 정장을 만들어주고 또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내 취향에 맞는 그런 뭐 커피도 주문할 수 있는 뭐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 AI, 뭐 빅데이터, 뭐 이런 사물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시장이 지금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요. 사실 소상공인은 이 스마트라든가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 디지털 기술에는 좀 그 활용할 능력이 좀 미흡하다. 한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소상공인들이 스마트 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유한 비중이 한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비대면 온라인 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이러한 그 기술들이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만 일단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인프라적인 그러한 구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이번 뭐 그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그 전국적으로 그 동행 세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판매를 한번 해봤는데요. 1시간 만에 그 판매하는 품목이 품절이 될 정도로 잘 팔렸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직까지 그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활용할 능력은 아직까지 갖추지는 못했지만 이걸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디지털을 활용해서 지금 현장에서 적용하는 기술이 전혀 지금 보급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고 있어요. 스마트 상점을 뭐 보급하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온라인 시장에 입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온라인 판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조금 더
지속적인 좀 확대가 좀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공공의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디지털 환경을 좀 구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너무나 그 소상공인들의 그 지원 정책들을 보면 지금 뭐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온라인을 통해서 뭐 교육을 받는 또 컨설팅을 받는 이러한 비중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정부의 지원 정책도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방법들도 좀 모색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그렇게 된다면 또 교육하는 또 시스템도 전면적으로 좀 개편할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그 AI 기반 뭐 사물 인터넷 뭐 이런 기반의 어떤 고객 서비스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특히 뭐 이제 그 상권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그 시스템의 어떤 고도화를 통해서 신뢰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그 어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그다음에 빅데이터라든가 뭐 이런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고도화시키는 그러한 그 필요성이 서비스를 좀 확대하는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저희가 지금 그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금 금융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디지털 금융 시스템이 지금 갖추어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소상공인들이 많은 그 경영난을 겪었어요. 긴급 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부 그 소상공인에게 그 금융 지원을 할 때 방문을 해서 신청서를 쓰고 접수를 받고 해서 그 자금이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아무래도 평균 20일 이상 걸리는 이러한 그 소요 기간을 한 2일 정도로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금융 환경도 디지털화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강원도 정선 시골 장터에서 호미를 팔거나 또는 뭐 감자떡을 파시는 분들도 고객을 전 세계의 글로벌 고객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마 그 비대면 소상공인 디지털화의 어떤 목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디지털 능력을 어떻게 키워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계에서 오신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국민대학교 이동희 교수님. 이동희 교수님은 삼성 SDS에서 IT 실무도 하셨고 그다음에 또 벤처기업도 해본 경험이 있으시니까 한번 대신 간략하게 해주세요. 교수님들 길게 얘기하는 게 특징인데. 원장님 제가 하다가 흥분하고 옆구리 좀 찔러주세요. 예. 저는 이제 많이 오셨으니까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이 비대면의 계기가 된 원인이 뭔가 하면 두 가지를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그 초시대가 왔다. 초시대라는 게 이제 연결에 대한 문제, 융합에 대한 문제 막 이런 게 있잖아요. 5G 때문에 이게 또 굉장히 많이 됐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이 주류가 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엊그저께 이제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그 디지털 뉴딜 정책이 굉장한 기회로 갖고 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재원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서 뭐가 부족하냐 보면은 주로 이제 자금력하고 전문 인력하고 기술이 취약합니다. 지금 디지털 혁명 시대에 이 혁신적인 변화에 대응하려면 중소기업은 지금 독자적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우리 정태 의원님은 일자리 대한민국 최고라고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 꼭 부탁드리고 싶은 첫 번째가 뭐냐면 대중소기업을 실질적인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 과기부에서는 이미 IT 쪽에 디지털 뉴딜 쪽에서 IT 분야는 이미 하고 있지만
대기업이 대기업 공공정보화 사업을 참여를 그럼 제한하다가 이번에 슬슬 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컨소시엄 비율이 50% 이상을 반드시 해야 되는 전제 조건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조정과 통제를 통해서 대기업이 갖고 있는 역량, 글로벌 역량, 마케팅 역량, 여러 가지 자금 역량을 중소기업하고 뭉치면서 하나의 선단형 체제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게 정책적으로 반드시 재현이 되고 재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중소기업 모여서 중소기업 유통센터나 이런 데들 많이 가서 이제 뭐 얘기를 해보면 독자적으로 뭐 마케팅 역량을 모으고 우수한 인력을 모집해서 뭐 플랫폼을 만들고 하는데 그 플랫폼을 누가 들어가질 않아요. 중소기업 중심의 플랫폼을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이미 앞서가고 있는 네이버나 쿠팡이나 이런 그 오픈마켓에 중소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독자적인 플랫폼이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수익률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규제가 아닌 규제 속에서 어떻게 조정할 거냐?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제가 전국 대학교 전문대학의 창업교육협의회 전체를 지금 맡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 청년들이 이 창업 생태계에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하고 수도권에 있는 지하철역이 한 36개가 있는데 그 36개가 대학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대학하고 연계된 게 36개의 지하철입니다. 그럼 청년들을 노량진에 있는 공무원 시험하는데 그쪽으로 보낼 게 아니고 이 청년들을 도심의 생태계 쪽으로 보내서 도심의 제조 역량과 묶어서 ICT 역량과 융합과 소통 역량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같이 이 공간에서 뛰어놀게 한다면 반드시 일자리 창출에 뭔가 계기가 될 거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그러니까 비대면 경제와 비대면 기업의 어떤 확산은 플랫폼의 어떤 출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간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비대면 경제하에서의 새로운 협력 관계, 그러니까 공정한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체제가 없이는 이 비대면 경제 시대를 우리가 슬기롭게 헤쳐나가거나 또는 그 새로운 기업의 어떤 성장을 이루기 어렵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로 그 양동우 교수님. 예, 호도대 양동우입니다. 2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항상 이런 정책 발표를 하게 되면 이제 A 산업 육성 방안, B 산업 육성 방안, C 산업 육성 방안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다른 시각에서 저는 좀 쳐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한국 경제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저희 경제 구조가 그 29페이지 상단에 있는 그림처럼 불균형 경제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해방되고 이후에 국가의 그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그 몇 개의 재벌을 통해서 1차, 2차, 3차 밴더가 이렇게 커가는 그 선단형, 이런 그 불균형 경제 성장 정책인데 이것이 그 거의 이제 한계에 이르러서 저희가 결국 가야 될 바람직한 방향은 균형 경제 성장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기본적인 큰 그림 하에서 비대면 산업이 되던 아니면 A 산업, B 산업, C 산업의 육성 방안이 나와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 경제 성장 정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이제 독일의 경제 시스템을 저희가 참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중소벤처기업, 창업기업들이 거의 대기업과 같은 그 크기만 작을 뿐이지 어떤 역량이나 아니면 인적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등하게 가는 이제 이렇게 해야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불공정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그림 하에서 이제 이 비대면 산업을 쳐다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 2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저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란 말을 안 쓰고 애프터 코로나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여기 있는 많은 내용들을 읽기 어려우실 테니까 이게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이 코로나는 종식이 되지 않고 독감처럼 계속 안고 가야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은 뭐냐면 시장의 효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반면에 양극화, 아까 그 양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양극화의 문제가 굉장히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이제 산업 정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산업 정책 중에 이제 그 비대면 산업 이 상태에서 이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서 29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이 원격자 들어가는 것들, 원격 근무, 원격 의료, 원격 교육, 그다음에 신유통, 스트리밍, 핀테크, 그다음 비대면 플랫폼 이런 것들은 호황 산업이 되고 여기서 일자리가 일부 나올 걸로 판단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반대로 사양화될 산업들이 있게 됩니다. 그 사양화될 산업들은 뭐 오프라인 유통산업, 마이스, 여행, 숙박, 항공산업, 임대산업, 교통산업, 교육산업, 종교산업, 물음표. 종교산업이라는 말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하여튼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변신이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사양산업이 되거나 여기서 일자리가 많이 줄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고민은 뭐냐면 호황산업에서 플러스되는 일자리의 그 사이즈하고 사양산업에서 줄어지는 이제 일자리의 사이즈의 이제 그것들이 굉장히 궁금한 거죠. 그거에 의해서 총체적인 일자리 부분이 이제 그 커질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근데 이런 이제 시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끝으로 제안을 드리면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를 보시면 제안을 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유딜이란 말을 계속 들으셨는데 유딜은 사실은 다 아시다시피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그때 경기 불황 대공황이죠. 29년에서 아마 40년 초까지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하드웨어의 유딜을 가져오면서 근데 그 밑에 깔려 있는 기본 로직이 있어요. 미국의 그 다양한 그 부의 양극화 때문에 제목이 그렇게 돼 있죠. 소외된 자를 위한 뉴딜이라는 겁니다. 소외된 자를 위한 뉴딜. 그게 루즈벨트 당초에 했던 그 속에 있는 속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나라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얘기하고 또 하나 있는 것 중에 사회 안정 고용망 구축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뉴딜 성공의 성공 요인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디지털 그다음에 그린 뉴딜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루즈벨트 거의 그 뉴딜을 저희가 보면 바로 사회 안전망의 구축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미국의 그 당시에 아마 실업률이 잘 기억이 안 나는 한 3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잡아줌으로 해서 걔네가 만드는 뭐 후보 대행 같은 그 SOC 뉴딜이 성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쳐다보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마지막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일단은 그 큰 그림 하에서 그러니까 균형 경제 성장의 큰 그림 하에서 비대면 산업 기업 지원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비대면 기술이 그 전통 산업에 녹아들게 되거든요. 녹아들어서 그 전통 산업의 어떤 효율성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양 산업들이 사양화되지 않고 좀 업데이트돼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즉 에어비앤비가 굉장히 많이 나빠졌지만 비대면을 통해서 계속 변신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문화를 판다든가 아니면 관광 가이드를 붙여서 같이 그 방을 공간을 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변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이제 그 전통 산업의 비대면 기술을 융복하는 쪽을 좀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순수한 그 비대면, 그러니까 비대면 자체 중소벤처기업을 좀 육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어떤 산업을 육성하든 간에 중소벤처의 가장 취약점은 뭐냐면 우수인재가 글로 가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우수인재가 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창업 실패의 공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나 스타트업은 이류 기업이다, 대기업에 비해서. 아니면 어린애 베이비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안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창업 실패했을 때 그 공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산업 육성 지원 방식은 기본적으로 투자 베이스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물론 이 그 창업이나 이런 것들이 성공하고 실패 확률이 95%죠. 예, 95% 정도 되는데 지구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5%의 성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95% 실패하신 분들의 그 아픔을 안아줄 수 있는 지원 방식은 투자 방식입니다. 그래야 우수 인력들이 이 중소벤처 스타트업 생태계에 들어가서 그것이 A 산업이 됐든 B 산업이 됐든 육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이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기존 산업, 아까 특히 뭐 소상공인 분야에는 말할 것도 없고 전통적인 제조업이라든지 전통적인 서비스업 분야에서 이
비대면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그러면서 경쟁력을 잃는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서 줄어드는 일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보완할 거냐 하는 것들이 이제 이슈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뭐 고용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게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말씀해 주셨고, 새로운 비대면 기업들을 육성하고 그 비대면 기업들이 기존 전통 산업에 있는 기업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거예요. 일테면 기존 제조업체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수출 전문 업체하고의 어떤 협업, 융합 뭐 이런 것들이 새로운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 경제과 이런 과가 이제 이게 세계 최초인 거죠? 네. 예, 제가 알고 거기 세계 최초 과장님이십니다. 김주화 과장님. 예, 중소벤처기업부가 짊어진 짐은 항상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급격한 변화의 시대나 위기가 닥쳐오면 그 짐이 더욱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 35페이지에 있는 그 중소벤처기업부가 생각하는 향후의 정책 방향을 간략히 정리해 놓은 건데요. 그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대면 분야 또는 비대면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타겟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창업 벤처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 비대면 전환하면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될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전통 제조업, 이렇게 세 그룹으로 지금 나눠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응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벤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목표는 국내 비대면 혁신 벤처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고, 이건 창업부터 스케일업, 글로벌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유니콘으로 성장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요거는 별도의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비대면 분야의 혁신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에게 그 R&D부터 자금 뭐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이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그 자금 지원, 아까 업계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증을 통한 그 일존 규모의 자금, 그리고 전용 펀드도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큰 규모의 펀드도 준비하고 있고, 이 펀드는 마중물이고 실제로 그 현장에서 VC 업계에서 이 마중물 플러스 민간 자금이 들어가면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아마 자금이 이쪽 분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아까 그 소진공에서 노하봉 실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며칠 전에 12일 날 끝난 그 동행세일, 대한민국 동행세일이라는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를 통해서 전동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에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됐다. 이 행사가 또한 큰 시사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과연 디지털화, 비대면 시대의 어떤 적응력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희들은 충분한 가능성을 확인했다. 모두를 다 디지털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선도적인 그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디지털화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 중소기업 주로 전통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분야인데, 지금 이미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은 이런 저희 지원 시책은 이미 한참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 팩토리에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기초, 중간, 1, 2, 뭐 고도화 이렇게 여러 가지 수준이 있었는데, 그간에는 좀 저변 확대 차원에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기엔 조금 좀 쑥스러운 자동화 정도의 그런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이 이게 광범위하게 진행됐는데, 아마 이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서는 거의 이제 완전한 자율 자동화, 정보화죠. 그래서 사실상 완전한 비대면으로 제조 공정이 그 앞단계, 뒷단계, 사후 AS까지 완전히 자동화되는 그런 수준의 스마트 공장 이런 구축들이 아마 앞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 제조업 분야는 스마트화는 시작됐고 앞으로는 이게 필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 지원은 계속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아 있는 좀 과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 내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 비대면 경제과가 뭐 세계에서 최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정부 내에서는 최초입니다. 최초인데
그 정부 내에서 아직 비대면 정책이라든지 세부적인 정책 과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게 성숙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면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그 비대면 기업 육성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영역 분야, 스타트업과 벤처, 그 다음에 소상공인, 그리고 전통 제조업 분야의 그 서비스 융합을 통한 비대면화, 이렇게 이제 크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대면 산업이나 또는 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한 어떤 정의를 좀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약간은 오늘 뭐 그 발제자 발표를 들어봐도 그렇고요, 명확하게 이걸 정의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뭐 디지털화, 온라인화,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 특징을 더해서 비대면화, 이렇게 정의를 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게 뭐 그건 전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우선은 그 오늘 토론자들의 그 토론을 한 번씩 다 들어봤고요. 제가 그래도 시간 관리를 잘 해서 많은 저희가 한 20분까지니까 시간이 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의견을 오늘 발표에 대해서 질문도 좋으시고요. 또 비대면 기업 육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정부나 또는 국회에 대한 건의도 좋고요. 어떤 것이든 환영합니다. 플로어에 계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과제들이 뭔지를 정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역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비대면 기업이라고 정의를 하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원격 교육을 했는데 학원으로 치면은 학원에서 예를 들면 그 교육 서비스, 교육 내용을 서비스하는 그 본래적인 그러니까 이제 학원이라고 치고요. 그다음에 그 교육 내용을 전달해주는 뭔가 인터넷 망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는 업자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전자를 얘기하는 건지 후자를 얘기하는 건지 되게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제조업과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그 유튜버, 요새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 이번에 이제 동행세일하는 게 그게 큰 히트를 친 건데, 그러면은 그 제조업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 제조업의 상품을 파는 그 온라인 그 공간을 그 기업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런 게 되게 좀 혼란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좀 분명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이제 소상공인들이 지금 이제 온라인 매출이 늘어나면서 동네의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참 고민인데, 예를 들면 아까 그 기존의 오픈마켓, 뭐 네이버나 이런 것을 기존에 있는 오픈마켓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동네의 조그만 가게 주인들은 그 네이버의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능력도 잘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또 잘못하면은 그런 오픈마켓의 그 독점적인 지위 때문에 뭐 수수료를 더 많이 뺏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동네에서 이제 요새 고민이 많이 하는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구청에서 그런 이제 이 앱을 만들어서 동네 상인들이 그 앱에 들어와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것도 이제 구상을 해보는데, 이제 그게 뭐 이제 공공 앱이라고 치면은 실제로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상당히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오픈마켓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좀 그런 쪽의 강조가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가 또는 이제 그런 뭐 기초자치단체나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의 그런 앱을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이제 변하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양립할 수 없는가 그런 좀 고민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실제로 이게 비대면 산업이 육성이 되면은 그 관련된 이제 종사자들이 진짜 그 괜찮은 일자리인지가 저는 늘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대면 산업이 육성이 되면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뭔가 좋은 일자리여야 되는데 과연 그런가라는 이제 의문을 좀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정준교 대표님이 직접 성공한 그런 커리어를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또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그런 궁금증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네. 역시 그 민주당 최고의 정책통이라고 하시더니 역시 또 아주 가장 날카로운 사실 질문 세 가지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 좀 어드레스를 해보겠습니다. 비대면 기업들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는 과연 기존의 일자리보다 좋은 일자리인가 나쁜 일자리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선 그 정 대표님이 좀 그 회사의 그 경험을 가지고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예, 그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저희 프레시지가 만들어낸 일자리는 예, 제가 창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일자리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저는 뭐 저희를 비롯한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존재 이유가 그 세상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의 인력 구성을 보시면 대기업에서 넘어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요. 기존의 동종 업계에서 이 산업 새로운 산업이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산업을 개척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넘어오시는 경력자분들 되게 많으시고 아니면은 대학을 졸업하거나 아니면 신입분들도 되게 많이 들어오세요. 근데 그분들도 항상 새로움이나 새로운 신규 혁신에 대한 니즈가 있는 뭐 신규 입사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저희와 같이 뭐 밀키트를 비롯한 여러 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게 일자리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럼 당연히 잡 스테빌리티도 있을 거고 그다음 컴펜세이션 레벨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스타트업이 제공하는 일자리는 뭐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는 그 잡 스테빌리티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막 데스밸리를 넘어서 이제 회사가 성장하고 잘 되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항상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고 그래서 잡 스테빌리티는 떨어지지만 적어도 이제 이 스타트업에 들어오는 이유가 뭐 새로운 것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저희가 성공했을 때 그동안의 모든 것을 보상받을 정도의 많은 컴펜세이션 레벨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저희 회사에 입사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그래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근데 그게 기준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여 있고 그걸 좋아하면은 저희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16년 매출이 8천만 원이었고 17년에 15억, 18년에 220억, 작년에 별도 기준 720억, 연결 기준을 한 1,000억 정도 했고 올해는 2,000억 이상을 넘어가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뭐 결론은 저희가 창출한 일자리는 결국 저희 기업의 스테빌리티와 뭐 궤를 같이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정부 기관 분들이나 여러 투자자분들 그다음에 규제기관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 스테빌리티가 올라가면서 저희가 창출한 일자리의 안정성 또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제가 좀 보충적인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일자리 지금 직접 고용하시는 분들이 한 300분 정도 지금 되시는 건가요? 네, 자회사 포함해서 500명 정도. 500명 정도. 네. 그 500명에는 이런 배달직에 계신 분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저희는 그 그건 다 이제 외주로 하신. 예,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이제 정 의원님 아마 염려나 그 포인트는 최근에 보면 우리 그 코로나 이후에 그 온라인 상거래 그 구매가 늘어나면서
배송직에 종사하는 그 노동자들의 그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세지면서 대신 또 이렇게 수익성은 그러니까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이나 이 기사들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그 상당수의 일자리들이 그런 그 배달이라든지 물론 그게 뭐 나쁜 일자리라고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기대했던 것보다 좀 더 뭐 저숙련 일자리 뭐 이런 쪽이 더 많이 양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이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런 긱 이코노미에 속해 있지는 않아서 뭐 저희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주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자신의 선택이라는 걸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배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뭐 중국집이나 이렇게 각 가게에서 월급을 받을 때보다 이런 뭐 메시코리아나 아니면 바로거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면 자신이 그러니까 일한 거에 따라서 그 컴펜세이션 레벨을 높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건 뭐 각 지점마다 뭐 물량이 몰리는 데가 있고 안 몰리는 데가 있어서 뭐 형평성의 문제는 뭐 기술이나 시장이 더 커져가면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아무튼 요새 트렌드 자체가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일을 하고 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잡을 창출해 주는 게 뭐 쿠팡 이츠나 쿠팡 플렉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배달을 대행할 수 있는 데서 저희 그 긍정과 부정이 있겠지만 긍정의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지금 그 부분은 사실 좀 다르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비대면 산업이든 뭐 온라인 지금 4차 산업혁명 이런 관련 산업들을 해서는 고용의 안정성하고는 조금 계속 요구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플랫폼 노동자들 아니면 뭐 긱워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 출발이 조금 성격이 달라서 그 부분은 사실 아까 그 뉴딜에서 나왔던 사회 고용 안전망 그쪽서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그 뭐 비영리 기관처럼 자꾸 의무를 주는 것보다 거기서는 또 거기대로 시장 논리에서 다만 근로 고용 관계의 어떤 불공정성 이런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은 해줘야 되지만 그 산업 자체가 이제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은 저쪽 고용 안전 사회 안전망에서 커버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세 번째고 뭐 두 번째 거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대면 산업은 다 그 비대면이 되어야 되느냐? 500만 소상공인들이 다 대면화 돼야 되느냐? 그건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조금 있어요. 뭐 일부는 물론 대면화가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유럽 쪽에서 이렇게 보면 뭐 300년 된 기업 우리가 한참 얘기했던 거기 그 오프라인이 주는 그러니까 대면이 주는 서비스를 갈망하는 그 수요층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유럽에 있는 그런 뭐 200년 된 가게, 100년 된 가게 이 식으로 다시 뭐 그쪽으로 가는 그렇게 더 일부 보내고 그래야지 다 인류 쪽으로 비대면이니까 전부 가자. 이거는 이제 우리 과거에 이제 그 정부에서 썼던 방식이어서 오케이.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 우리가 두 가지 문제를 더 풀어야 돼요.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결국 그 특히 이제 동네 이 골목 시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오픈 마켓이나 이런 네이버 마켓에 입점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러면 그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지역 화폐를 활용하거나 아무튼 지역의 어떤 공공 앱 같은 거를 가지고 지역에서 이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걸 공공이 하다 보면 경쟁력이 없다. 이런 이제 또 주장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동희 교수님. 지금 그 의원님 고민하시는 거 있잖아요. 오픈 마켓으로 가면 좋죠. 근데 자영업을 분석을 해보면 그게 이제
생활용품, 생활편리용품, 식음료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오픈마켓을 가서 이것을 크게 시장을 확대하고 갈 거는 또 업종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지역 중심에서 내 동네 동선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서 움직이는 걸 좀 확대해서 시장을 좀 넓혀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한 ICT 역량이나 그런 아이디어는 누가 모으냐? 제가 자꾸 말씀하지만 청년들을 그쪽으로 유입을 끌고 와야 되는데, 그 청년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하고 직접 컨택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단위의 클러스터 공간에다가 청년들을 같이 모아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정부가 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지금 중소벤처부도 있고 과기부도 있고 교육부도 있는데, 생태계 일자리는 중소벤처부가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주관을 해서 정부 통합적인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비대면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려운 얘기잖아요. 근데 학교로 보면 우리 1학기 때 거의 다 비대면을 했는데 2학기 같은 경우 대학은 비대면을 중심으로 하되 대면을 한 두세 번 넣어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학생들하고 선생들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질까 봐 얼굴 좀 보자 이거거든요. 결국 뭐냐면 온라이프 생활이 일상화된다. 처음에는 온라인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하고 서로 섞이는 하이브리드가 일상화됐다가 그게 온라이프가 되면 비대면이라는 정의는 온라인이 주류가 되고 오프라인이 거기 검증하고 확인하고 따라가는 걸로만 정의하는 게 오히려 쉽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역 플랫폼 공공 플랫폼 앱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제가 얻은 인사이트는 지금 토론에서 그거를 이제 공공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공기관에 있게 됐는데 공공이 하는 거는 문제고 공공은 지원하고 청년 창업가들이 기업가들이 지역 단위로 오퍼레이션을 하게 지원해주는, 그러면은 좀 어떻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우리 관련해서 노 실장님 간단하게 또 요 이슈, 네. 그러니까 지역 경제 어떻게 할 건가? 사실 저희가 네이버라든가 뭐 구글 이렇게 한번 접촉을 한번 해봤는데 사실 그쪽에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무래도 이 플랫폼에 좀 저희들이 좀 같이 민간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지금 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 할까요? 서로 다 이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희도 줄 수 있는 뭐 혜택이 좀 없고 또 이제 대기업 측 입장에서 또 받아들였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좀 적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무튼 관심이 조금 부족하다 지금 대기업 쪽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정태우 의원님 내주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관식 문제인데 채점을 해보면 한 80점에서 70점 정도 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래도 이제 첫 번째 문제, 우리 비대면 기업 만약에 육성을 위한 어떤 입법을 한다고 했을 때 비대면 기업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법에 담을 거냐 하는 게 이제 가장 사실은 출발이 될 텐데요. 관련해서 우리 김영수 전무님 혹시 비대면 기업 투자 하면서 비대면 기업을 어떤 식으로 정의해 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관련해서 이동주 박사님도 그 부분에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또 말씀해 주시는 걸로 일단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1분씩입니다. 예, 처음에 지금도 정의가 이렇게 완전히 내려졌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중기부하고 업계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비대면으로 들어갔다가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야가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비대면 분야가 아직도 완전히 정착됐다 이렇게 보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또 뭐 그만큼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 금방 그렇게 정의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다행히 우리 이제 비대면과가 생겼으니까 아마 이런 것들은 하루속히 빨리 아마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않았던 어떤 그런 산업들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생겨날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완화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막 그런 정리들은 좀 지금보다는 훨씬 좀 빨리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 이동주 박사님. 네, 뭐 똑같은 고민이 과거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대통령께서 그린 뉴딜 말씀하셨지만 한때 이제 녹색 성장하면서 신보 보고 녹색 기업을 지원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녹색 기업 지원 보증 비율이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녹색 기업이냐를 따져봤더니 녹색 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모든 중소기업을 다 녹색 기업으로 이렇게 통계를 잡고 거기에 지원한 걸 이제 녹색 보증이다 뭐 이렇게 했던 건데 저희가 이 범주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비대면 기업이 무엇이냐는 정의 전에 우리가 이 법률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를 조금 더 고민하면 역으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비대면 기업하면 비즈니스 모델이 혹은 수익 모델이 기존과는 다른 형태로 비대면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가치를 창출하거나 수익을 내는 기업이 가장 기본적인 기업군이고 우리가 그런 기업군을 이제 육성하자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뭔가 R&D를 통해서 이 비대면 뭐 기술이랄까 저는 솔루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비대면 솔루션을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해서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군. 왜냐하면 그런 것이 서비스라든가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기업군들이라든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이 하셨지만 비대면 기술을 활용해서 그런 솔루션을 활용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기업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의 목표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좀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비대면이라는 게 제조업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가 좀 계속 낙후되었다거나 저생산이라고 얘기했던 서비스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뭐 소상공인 문제인데 저는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이 뭐 그 스마트나라든가 아니면 여러 지금 비대면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소상공인 업의 가장 큰 특징은 저는 교수님 말씀하신 로컬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로컬이란 것은 결국 지역 주민과 얼마나 특화된 관계 형성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느냐고.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의 여러 미러 기술이라든가 여러 기술을 그 소상에 공급하고 있지만 그것 플러스 저는 제가 표현한 스마트 터치인데 그런 지역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터치할 수 있는 하이 터치할 수 있는 쪽으로 스마트 기술이나 비대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단순한 보급 공급 사업 플러스 그분들의 그러한 역량을 좀 제고시키는 것을 함께 좀 소진공이 고민해야 되지 않냐 이런 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짧게. 예. 그 비대면 경제과장을 왔을 때 제일 먼저 직원들한테 물은 질문이 비대면 기업이 뭐냐. 예, 2주 전에 왔을 때 그런 질문을 물었는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혹시 시사점이 있을까 들어봤는데 역시 어렵다. 비대면 기업을 정리하는 건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이 주린 것 같습니다. 일단 이동주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제가 그 답변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 비대면 기술 공급 기업은 당연히 그 범주에 들어갈 것이고 비대면 기술을 활용해서 서비스의 질, 전달 방식을 제고하는 그런 수요 기업도 비대면 기업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비대면 산업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그룹핑해서 표준 산업 분류상 무슨 업종은 비대면 어떤 것은 아니고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예. 그래서 그 비대면 기술을 적용해서 서비스의 품질,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기업이 곧 비대면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비대면이 아닌 업종은 없게 되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 논의는 우리 그 학회, 제가 학회장으로 있는 한국전략경영학회 여름 학회에 오셔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시면 자동차 산업 육성이라든지 조선 산업 육성 이런 건 잘했어요. 왜? 선진국에서 이미 산업을 만들었어요. 정의가 있어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육성법을 만들어서 육성하는 것에 익숙해 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정의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육성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빌리티 산업,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이런 그 비대면 산업,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그리고 그 형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뭔가를 향해서 나가는 게 이른바 탈추격형, 선도형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길로 21대 국회에 우리 정태 의원님이 나가시는데 오늘 우리 토론회가 약간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정 의원님의 그 랩업 말씀이 좀 있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시대를 여는 건데,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설하실 때도 그 한국판 뉴딜은 미래의 새로운 시대의 우리 국가 발전 전략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은 또 한편으로 그런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는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잡는 그런 경제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선도하는 전략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이 세계 경제에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오늘 이게 비대면 기업에 대한 정의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만들면은 세계의 표준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가 정말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제 의정 활동에서 제 1호 법안으로 이거를 제출을 하려고 발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게 비대면 기업의 정의가 명쾌해져야 되는데 오늘 어차피 나오셔가지고 책임지시기로 하셨으니까 끝까지 애프터 서비스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토론했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에 우리 함께 주관해 주신 우리 중소기업연구원 정말 고맙고요. 특별히 또 이병헌 원장님 자장으로서 토론을 잘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준교 대표님, 김영수 전무님, 또 우리 노아봉 실장님, 또 김조아 과장님, 이동희 교수님, 양동호 교수님, 이동주 부원장님, 정말 진지하게 토론 잘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 내용을 잘 저희가 정리해 가지고 좋은 법안 만들어서 비대면 기업,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비대면 산업이라는 것이 국민들 머릿속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편으로는 또 우리에게 큰 자부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못했던 원격 교육이라는 걸 우리나라는 해냈습니다.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한 3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 일주일 만에 300만 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구나.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못하구나. 이런 정도의 자부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번에 김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을 발표를 하셨는데 바로 새로운 희망으로 또 비대면 산업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자부심이자 또 새로운 미래를 여는 희망으로서 또 비대면 산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노동의 문제, 노동자들의 삶이 과연 이런 비대면 산업이 주류가 되는 시대에 과연 우리 노동자들의 삶은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민하면서 오늘 이 자리는 비대면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들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하고 비대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우리가 고민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좋은 해답을 찾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1시간 원래 2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오늘 갑자기 그 본회의가 개최되면서 3시 반으로 연장이 되는데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자리를 만들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소기업연구원장 이병헌입니다. 오늘 그 비대면 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우리 그 정태호 의원님실과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국회 개원식이고 또 대통령님 연설도 있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안 오실 줄 알고 걱정을 했는데 김진표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 오셔서 관심을 표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나라 비대면 산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와 같은 그런 그 접촉성 공유 비즈니스를 하던 기업들은 갑자기 매출이 줄고 주가도 떨어졌고요. 반면에 집안에서 홀로 영화를 시청하게 해주는 넷플릭스와 같은 기업이라든지 또는 그 아마존 쇼핑, 집안에서 쇼핑을 하는 아마존의 주가는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른바 이제 비대면, 더 이상 우리가 밀접하게 또는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서도 그래서 이제는 기존 기업들이 그럼 이런 비대면 경제 환경에 어떻게 적응을 할 거냐,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비대면 분야의 새로운 창업 벤처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하는 것이 핵심적인 그런 정책 과제가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아마 그 이번에 한국판 뉴딜 또 디지털 뉴딜의 핵심 분야 중에 하나로 이 비대면 경제 분야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이쪽 그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같이 논의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비대면 기업 육성 대책 마련이라고 하는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정태호 의원님, 또 중소기업연구원의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 총선을 전후해서 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를 만들고 제가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을 맡았는데 가장 중요한 고용과 일자리 태스크포스 단장을 우리 정태호 의원이 맡아주셨습니다. 일자리 수석을 할 때 일자리가 있는 곳이라면 지옥까지라도 가겠다 이런 말을 해서 트레이드 마크처럼 돼서 제가 계속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그럴 정도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냥 놔두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기업을 육성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정말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침 어제 우리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자해서 1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고, 오늘 그 자세한 내용을 국회에서 방금 전에 여야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입법의 뒷받침을 호소를 하셨습니다만, 그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남의 선진국이 다 해놓은 걸 베끼는 경제, 추격형 경제로 경제를 이끌어 왔는데, 이제 이것을 계기로 우리가 더 이상 남을 뒤따라가는 추격형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선도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대전환을 이루어서 정말 진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간다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피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선도형 경제, 우리가 새롭게 형성되는 세계 경제 질서를 우리가 선도할 때 그 선봉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데 저는 그것이 오늘 논의할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셨던데 제가 쭉 훑어봤습니다마는 이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핵심 전략으로 사실은 우리 당에서 저도 중심이 돼서 요청했고 금년도 작년과 금년에 정부 경제정책에 굉장히 앞순위로 K 유니콘 프로젝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현재 11개로 돼 있는 유니콘 기업, 성공한 중소벤처기업을 30개까지 늘려보자는 그런 전략이죠. 이것을 지금 오늘 여기 토론자로도 나오신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장서서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하고 함께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팻말을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는 벌써 비대면 경제과가 생겼더라고요. 그 박영선 장관이 시대의 변화에 이렇게 앞서서 잘 적응해 나가는데 안 계시지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지금 박영선 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심이 돼서 K 유니콘 후보 기업을 한 200여 개 좋은 기업을 골라서 이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4월부터 7월까지 세계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인터넷으로 온라인 IR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융기관들이 당연히 앞장서서 투자를 해줘야 될 텐데 우리 금융기관들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축적이 안 돼 있고 그런 인력도 축적이 안 돼 있어요. 정보의 축적도 안 돼 있고 그런 것들을 하루속히 빨리 해서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토론하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도 한번 새로운 전략으로 토론해 주셨으면 하는데 최근에 제가 사는 총재를 만났는데 산업은행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에 벤처 캐피탈을 설립하는 걸 추진하고 있답니다. 제가 적극 찬성을 하고 이거를 내년 중에 설립한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K유니콘 전략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끝내려면 우리 국내는 시장이 너무 작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은행인 산업은행이 중심이 돼서 미국에서 외국 자본과 함께 벤처 캐피탈을 만들면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큰 디딤판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 벤처의 모든 환경은 창업 단계는 잘 만들어져 있는데 문제는 그 스케일업이라 그러죠. 성장하는 단계에 벤처 기업이 맞는 이 죽음의 계곡을 넘기는 전략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M&A인데 M&A는 공신력이 있는 금융기관들이 중재를 해줘야 생기는데 우리 그런 금융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도 오늘 함께 토론을 해주시면 정부나 우리 당에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부탁을 드려봅니다. 다시 한번 좋은 토론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홍용표 저희 전 원내대표님 축사 박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용표 의원입니다. 저는 축사를 사양했더니 굳이 하라 그래서 오늘 정말 아주 시적절한 그런 토론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코로나19가 저 세상을 멈추게 하고 세상을 이렇게 많이 바꿨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손흥민을 좋아해가지고 밤에 맨날 그걸 보는데 요즘에 이 관중이 없이 유럽에서도 프리미어 리그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음악도 요즘에 보니까 무슨 비엔나 심포니나 베를린 필 이런 데가 그냥 방송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예술 쪽도 사실 굉장히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오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산업 쪽으로 보면 아마 굉장한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지금 이 코로나 이 19의 어떤 봉쇄 상황에서 이렇게 뭐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걸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그 상상 속에서만 생각했었던 그런 세계들이 지금 직접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구나. 이것이 사실 비대면 산업을 만들어가는 기본적인 저는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마침 뭐 우리나라가 그래도 ICT의 강국이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뭐 빠르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의 어떤 잠재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더 이렇게 뛰어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일자리 문제도 사실은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많이 없어지기도 할 텐데 우리 또 정태호 의원께서는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 최고의 또 일자리 전문가니까 비대면 산업 쪽에서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해주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오늘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빠르게 준비하고 우리가 정말 세계 속에서 이 비대면 산업 같은 분야는 선도적 역할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오늘 토론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이런 기업들이 지금 4차 산업 시대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예, 다음 축사로 김영주 의원님 축사 좀 부탁드릴까요?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윤관석 의원님, 예, 축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밑에서 하려다가 오늘 토론회 주최하신 정태호 의원님 좀 그 자랑 좀 해드리려고 잠깐 올라왔습니다. 저는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이제 또 우리 당의 정책위에서 수석부의장 맡고 있는데 우리 정태호 의원님께서 오늘 소중한 비대면 그 기업 육성 대책 마련 토론회 준비해 주셨는데 산업위로 가셔서 어떤 거 토론회 제일 먼저 할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대요. 근데 이렇게 잡으신 거 보니까 우리 당의 최고의 정책통이고 또 정부를 통틀어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자리 만드는 또 최고 전문가하고 또 정책통이신데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태호 의원님께서 뭐 워낙 청와대도 오래 계셨고 정책을 많이 다루셔서 당에 와서 정책위의 그 기획 담당 그 정책 상임 부의장으로 합류하시면서 굉장히 저희가 정책력이 높아지고 기획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번에 오늘 대통령께서 개원연설에서 발표하셨던 말씀하셨던 한국판 뉴딜서 이미 며칠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화요일 날 그 상당 부분을 또 당에서 주도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태호 의원께서 그 정말 큰 역할과 내용적 기여를 해야했다고 자타가 다 공인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오늘 잡으신 이 좋은 주제 또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까지 연결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큰 성과 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함께해 주신 중소기업연구원의 이병헌 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양경숙 의원님 축사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양경숙입니다. 정태호 의원님 축하드리고요. 안지가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주 젊었을 때 만났는데 이제 인생이 막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 누가 뭐라 해도 최고의 정책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정책본부장 맡아서 대통령 공약이라든지 정책을 다 총괄하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는 정태호 그 정책본부장 밑에서 정책본부의 부본부장을 했었습니다.
그런 인연도 있고 워낙 의리가 있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의리로 참여했습니다. 근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20년 그 1분기에 상장사들 벤처기업 상장한, 그러니까 코스닥과 코스피에 상장한 790개의 벤처기업을 조사했는데 비대면 기업이 거의 3배 정도가 더 매출이 올랐고 또 한 58%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는 비대면 사업에 더 집중하고 특히 중소기업이나 작은 기업들, 벤처기업들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제 대기업의 시대는 점점 기울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토론 기대하고요. 더 좋은 방안들이 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양정숙 의원님 오셨는데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양정숙입니다. 지금 그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보면은요, 전부 다 플랫폼 기업입니다. 구글이라든지 뭐 그 페북 또 아마존, 알리바바 등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이 전부 다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플랫폼 기업들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비즈니스 생태계가 이거는 데이터 정보를 누가 갖느냐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그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IT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1등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T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이용한 AI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은 경쟁에서 참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불공정 경쟁을 제한하고 이 디지털 상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아무리 입법을 해도 그게 정착해서 시행되기까지는 또 수개월, 수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국회에서 한 입법이 또 다른 규제가 된다고 합니다. 기업이 빨리 변하는 것만큼 국회 입법이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협력 네트워크를 할 수 있고 정책 클러스터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제도 기반을 잘 만들어 놓겠습니다. 앞으로 벤처 창업이라든지 기업 성장, 중소기업들이 더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 장벽을 제거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태호 의원님과 중소기업연구원 감사드립니다.